밤 10시. 도시의 불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강지훈 검사는 소파에 앉아 미동도 없이 현관문 쪽을 응시했다. 공기 중에는 아내가 막 뿌리고 나간 섬세한 플로럴 향수 냄새와 그가 손대지 않은 저녁 식사의 싸늘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보, 다녀올게요. 병원 약제과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30분 전 아내 윤서연이 현관에서 하이힐을 신으며 말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지우는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잘 외운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아주 약간 부자연스러운 틈.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입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운전 조심해. 늦으면 전화하고. 알았어요. 저녁 꼭 챙겨 먹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피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딸깍 하는 도어락 소리가 아파트의 정적을 갈랐고 그 소리는 지훈의 심장에 차갑게 박혔다. 그는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의심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려니 바빠서려니 했다.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 자신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기에 아내의 잦은 야간 당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의심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라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아내의 차에서 나던 낯선 남자 향수 냄새. 평소와는 다른 브랜드의 립스틱.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미묘하게 길어지는 그녀의 침묵. 지우는 피의자를 신문하듯 아내를 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그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수많은 거짓말을 꿰뚫어보며 단련된 검사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그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서연이 말한 병원 약제과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모든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그는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한 상태였다. 거짓말이었다.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우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저녁 식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서연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주방 서랍에서 차 키를 꺼냈다. 그의 공식 업무용 차량이 아닌 몇 년 전에 사둔 평범한 국산 세단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차. 그는 옷장으로 가 가장 어둡고 평범한 색의 점퍼와 모자를 꺼내 입었다. 스스로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한 것일지라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는 서연의 차가 떠난 지 10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채 시동을 걸었다. 도시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채 몰래 설치해둔 소형 GPS 추적 장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했다. 며칠 전 스스로를 경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착한 장치였다. 검사로서의 능력을 이런 일에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GPS 신호는 서연이 말한 병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도시 외곽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도로였다. 지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뒤를 쫓았다.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은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다. 수많은 사건 현장과 법정에서 다져진 그의 평정심은 이런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30분쯤 달렸을까. 서연의 차는 강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호텔과 모텔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의 차는 엘리시안 필드라는 이름의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부티크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도로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오늘 아침 그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던 바로 그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잠시 둘러보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까 경계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때 모텔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멀리서도 알 수 있을 만큼 훤칠한 키에 몸에 잘 맞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남자는 익숙하다는 듯 서연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남자의 품에 살짝 기대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모텔의 화려한 유리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모습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쿵쿵쿵 하고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쳤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머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17분. 장소는 엘리시안 필드 모텔. 그는 기계적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마치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검사처럼.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래야만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서연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맑게 웃던 그녀의 얼굴, 따뜻했던 손의 감촉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는 그 틈 사이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범죄자도 그의 앞에서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진실의 배후 또한 그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남자는 누구인가? 왜 서연은 저 남자와 함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불륜인가? 아니면 그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의 기색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것은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마지막 하나까지 파헤쳐 관련된 모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지훈은 차에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불이 켜진 모텔의 한 창문을 말없이 응시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길고 혹독한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그의 시선은 아내와 그 남자가 사라진 모텔의 창문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분노가 불처럼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채서 뛰쳐나가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은 강철 같은 사슬이 되어 그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패배의 첫걸음이다. 그는 수많은 재판에서 그것을 뼈저리게 목격했다. 그는 차 안서랍에 항상 비치해두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수사 현장에서 급하게 증거를 확보할 때 사용하는 전문가용 장비였다.
그는 망원 렌즈를 장착하고 초점을 맞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차갑고 명백한 증거였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도로 위의 차량도 뜸해졌다. 지우는 미동도 없이 기다렸다. 그의 인내심은 범죄자들의 거짓말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데 익숙했다. 마침내 모텔의 유리문이 다시 열렸다. 먼저 나온 것은 그 남자였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와 자신의 채 올라탔다. 지우는 놓치지 않고 남자의 얼굴과 그가 타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번호판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정막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남자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약 5분 후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들어갈 때와는 달리 다소 지쳐 보였고 머리를 매만지며 서둘러 자신의 채에 올랐다. 지우는 아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연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과 가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사건 파일을 검토하듯 그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그가 나갔을 때와 똑같이 고요했다. 그는 서연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는 손대지 않았던 저녁 식사를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설거지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켰고 현재 맡고 있는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새벽 2시가 거의 다 되어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직 안 잤어요, 여보.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검토할 게 좀 남아서. 힘들었겠네. 네 갑자기 응급 환자가 많아져서요. 서연은 그의 서재로 들어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에 지우는 온몸의 근육이 굳는 것을 느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다. 얼른 씻고 자. 네. 당신도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세요.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 아내의 입맞춤에서 느껴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기만이었다. 그는 펼쳐놓은 서류 위로 시선을 돌렸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그의 사무실은 수많은 서류와 법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질서정연한 공간은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에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서 가장 신뢰하는 김민준 수사관을 불렀다. 젊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입이 무거운 친구였다. 김 수사관 차량 번호 조회 하나만 부탁하지. 네 검사님.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우는 어젯밤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한 번호판 숫자를 메모지에 적어 건넸다. 혹시 무슨 사건 관련 차량입니까? 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개인적인 확인이야.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과는 무관한 걸로 처리해줘. 어제 참고인 조사 나갔다가 주변에서 좀 의심스러운 차량을 봐서 말이야. 별거 아닐 수도 있으니 조용히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수사관이 나가고 지우는 컴퓨터를 켰다.
그는 어젯밤 찍은 남자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선명하게 찍힌 얼굴이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남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김 수사관이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다소 의아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검사님,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소유주란에 적힌 글자에 고정되었다. 태석그룹, 태숙그룹.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태석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익권에 드는 거대 복합기업. 건설 화학물류를 아우르는 문어발식 경영으로 유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경유착과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경영 승계 등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리고 현재 강지훈이 대검찰청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 수사팀을 이끌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태석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원진 소개 페이지를 열었다. 이사회 멤버들의 사진과 직함이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그는 그 얼굴을 발견했다. 어젯밤 그의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모텔로 들어갔던 바로 그 남자였다. 사진 속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부드러우면서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름 박도준. 직위 태석그룹 기획조정실장 대표이사. 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사무실을 맴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아내의 외도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 그의 결혼 생활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가 태석그룹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한 것이 6개월 전. 아내의 야간 당직이 눈에 띄게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 4개월 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이상하리 많지 정보가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계획했던 압수수색은 번번이 허탕을 쳤고 핵심 증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내부 정보원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정보원이 자신의 아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저 이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공범인가 박도준은 아내를 통해 자신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던 것인가? 그의 집, 그의 침실까지 도청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배신감의 차원이 달라졌다. 한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편의 슬픔은 이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던 검사의 냉철한 분노로 변모했다. 박도준과 태석그룹은 선을 넘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우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 지훈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암호명이 붙은 태석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파일이었다. 그는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위에 박도준의 프로필을 올려놓았다.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그의 아내 윤서연이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는 남편 강지훈이 아니라 검사 강지훈으로서 움직여야 했다.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권력이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퍼즐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 지독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맞춰 넣을 것이다. 진실의 첫 조각을 손에 쥔 강지훈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태석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냉철한 검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타이탄 팀을 비공식적으로 소집했다. 김민준 수사관을 포함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정예 인력이었다. 지금부터 태석그룹의 모든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흐름을 다시 분석한다. 특히 박도준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난 2년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라. 사소한 회계 부정 하나라도 놓치지 마. 지훈의 사무실에 모인 팀원들은 그의 싸늘한 결의에 찬 목소리에 긴장했다. 그들은 태석그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박도준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수사에 불필요한 감정을 개입시킬 뿐이며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수사는 파상공세처럼 시작되었다. 지훈은 태석그룹의 핵심 계열사 몇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재무 담당 실무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성의 외벽을 두들겨 내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약한 고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석그룹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요새였다. 소환된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들의 뒤에는 항상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지훈의 모든 질문에 제동을 걸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벽을 쌓아 올렸다. 모든 회계 처리는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업무만 처리했을 뿐 전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훈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눈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거짓말을 할 때의 불안함이 아닌 더 큰 힘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충성심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한편 태석그룹의 심장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최태석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편에는 박도준이 방금 들어와 공손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 검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박도준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최태석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우리 집을 귀찮게 하는 그 어린 검사 나부랭이가 뭘 얼마나 알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아직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꽤나 집요하고 날카롭습니다. 외곽부터 흔들어서 내부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입니다. 하찮은 놈.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냥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목줄을 쥔 주인을 찾아가서 조용히 시키면 되는 일이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도준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법무부 쪽 연줄은 다 살아있겠지. 그리고 언론사 친구들도. 그 검사놈이 얼마나 깨끗한 놈인지 뒷조사도 좀 해보고. 사람은 누구나 먼지가 나기 마련이니까. 정 안 되면 그 먼지를 태풍으로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최태석의 방식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강지훈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를 부른 것은 그의 직속상관인 차장검사였다. 차장검사는 인자한 미소 뒤에 노련한 정치인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 검사, 요즘 태석그룹 때문에 재계 쪽에서 말이 좀 많아. 그는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너머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꺼냈다. 물론 강 검사의 능력을 믿지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대기업 하나를 너무 흔들면 나라 전체가 휘청일 수 있어.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명령보다 더 무서운 충고였다. 지우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최태석이 움직인 것이다. 부장님,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명백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지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안다니까. 차장검사는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 수사 속도를 조금만 조절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뜻이야. 이건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세.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장검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조직 내에서도 그는 서서히 고립되고 있었다. 거대한 벽이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 오는 듯했다. 그를 더욱 질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집이었다. 일에 지쳐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면 그를 맞이하는 것은 아내 윤서연의 불안한 미소와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치를 살피는 데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요. 많이 힘들죠? 그녀가 그의 겉옷을 받아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 대신 조심스러운 탐색의 기운이 어려 있었다. 늘 똑같지 뭐. 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마주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모텔로 들어가던 그 모습과 박도준의 추악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숫자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여러 번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입술을 달싹이고는 이내 포기했다. 지훈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마침내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뭐 화난 거라도 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아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 앞에서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니, 한참 만에 그가 내뱉은 한마디였다. 아무 일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지훈의 그 대답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게임을 끝낼 때까지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거짓말은 더욱 서툴고 절박해졌다. 그녀는 지훈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기분을 살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얼음장 같은 침묵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뿐이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아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가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훈은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강지훈을 둘러싼 벽은 나날이 높아지고 단단해졌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은 윗선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그가 요청하는 영장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혀 기각되기 일쑤였고 협조를 요청했던 다른 부서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등을 돌렸다. 대검찰청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전공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문이 굳게 닫혔다면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해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표는 태석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전체에서 이제 박도준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로 좁혀졌다. 그는 박도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개인적인 재산 형성 과정, 학창시절의 기록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그는 박도준이라는 인물의 과거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훈의 움직임은 즉시 최태석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박도준은 최 회장의 집무실에서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강지훈이 제 뒤를 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최태석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피식 웃었다. 드디어 걔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손을 물려고 하는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박도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는 끝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박도준이 대답했다. 이미 완벽한 덫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지훈은 스스로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최태석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사냥개가 아니라 날지 못하는 새가 되도록 그 잘난 날개를 확실하게 꺾어버리게. 다시는 검사옷을 입지 못하도록 그의 명패를 진흙탕 속에 처박아 버려. 그들의 작전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강지훈처럼 청렴하고 예리한 검색에 어설픈 현금 뇌물을 건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그의 정의감과 수사에 대한 절박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강지훈의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태석그룹 자회사의 전직 재무팀장이었다고 밝힌 한 남자였다. 그는 극도로 불안한 목소리로 자신이 태석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검찰에 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다른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부만 있으면 태석그룹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검사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훈은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가 완전히 막혀버린 지금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피하고 제보자와 단둘이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의 조급함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지훈이 도착하자 오영택이라는 가명을 쓰는 제보자가 초조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며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부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몸을 피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맨 위에는 실제로 회계 장부처럼 보이는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서류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뭉치가 아니라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별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지훈 검사 현 시간부로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그의 팀원들이 아니었다. 검사의 비위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소속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플래시는 인정사정 없이 터져 나왔다. 지훈이 돈 가방과 함께 있는 모습은 완벽한 증거가 되어 필름에 담겼다. 이건 함정입니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완벽한 덫이었다. 제보자 돈 가방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나타난 감찰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교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들은 그의 절박함을 미끼로 사용해 그를 옴짝달싹 못하는 궁지로 몰아넣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 칭송받던 그가 이제는 파렴치한 뇌물수수범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그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충격 스타 검사 강지훈 거액의 뇌물 수수 현장에서 체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전국에 방송되었다. 지훈은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가 피의자들을 신문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고 그의 검사 신분증은 압수되었다. 그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일개 피의자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그가 하는 말은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최태석과 박도준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법을 이용해 법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라는 신념을 돈과 권력으로 더럽히고 짓밟았다. 패배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업,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까지도.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순수한 분노였다. 그들은 그의 검사 배지를 빼앗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그의 심장에 타오르는 복수심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다. 이제 법의 테두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역시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검사와 범죄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는 결코 먼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지훈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늑대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철문이 열리고 강지훈은 며칠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다. 눈을 멀게 할 듯한 카메라 플래시와 귀를 찢을 듯한 기자들의 질문이 그를 향해 폭포처럼 쏟아졌다.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석그룹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뚫고 묵묵히 걸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는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던 후배 변호사가 붙어 있었다. 변호사의 기민한 변론 덕분에 그는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의 검사로서의 인생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인파를 헤치고 나왔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김민준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겸사님, 채 올라타자 김 수사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검사 아니야. 그냥 강지훈 씨라고 불러.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김 수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아니,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 이번 일에서 손 떼.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김 수사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더 이상
검찰 조직 내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적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더 높은 곳에 포진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본 모양이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괜찮아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우는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파에 잠시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서연은 그의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얼굴을 살폈다. 뉴스에서 나온 거 사실이 아니죠. 당신이 뇌물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모습은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어떤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서연아? 그의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내가 아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겨누는 칼날이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가 이 죄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박도준과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진실이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아니, 그럴 리 없죠. 그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됐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세상은 이제 영원히 갈라져 버렸다. 다음 날부터 강지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법복을 입은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김민준 수사관과 이번 사건에 분노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던진 다른 팀원 2명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의 새로운 아지트는 도심 외곽에 낡고 먼지 쌓인 인쇄 공장이었다. 공식적인 수사권도 영장 청구권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제 유령이야. 하지만 유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지. 지우는 낡은 책상 위에 서울 시내 지도를 펼쳐놓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의 외도 박도준 그리고 태석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모든 것을 들은 팀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나를 함정에 빠뜨린 제보자 가명 오영택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 거대한 연극의 가장 약한 골이다. 그의 입을 열게 하면 그 배후를 향한 첫 번째 문을 열 수 있어. 그들은 경찰이나 검찰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수사 과정에서 익혔던 모든 비공식적인 기술을 총동원했다. 수백 개의 CCTV 영상을 밤새워 분석했고 대포폰의 통화 기록을 역추적했으며 과거에 그들이 도움을 주었던 정보원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오영택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과 김 수사관은 모텔 건너편의 낡은 건물 옥상에서 그의 방을 감시했다. 창문 너머로 오영택이 불안하게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수사관이 물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잡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불법 감금 및 폭행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알아.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래서 법으로 싸우지 않을 거야.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줄 거다. 그들은 내게서 검사 강지훈을 빼앗아갔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검사 강지훈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들을 사냥할 거야. 그는 더 이상 법이라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규칙으로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오영택을 무너뜨리고 그를 이용해 박도준의 목을 조일 다음 계획이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가 판을 움직일 차례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조용히 움직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어둠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그와 김민준 수사관은 오영택이 숨어있는 모텔방의 전력을 차단하고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기를 기다렸다. 10분 후 지훈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전등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갈랐고 그 빛의 원안에 겁에 질린 오영택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구야? 조용히 해, 오영택 씨. 소리 지르면 당신만 곤란해져. 지훈의 목소리는 어둠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다. 김민준 수사관이 조용히 문을 닫고 잠갔다. 오영택은 침대 구석으로 기어가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당신 강지훈 검사, 전직 검사지. 지훈은 그의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다. 그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사진 몇 장을 침대 위로 던졌다. 사진 속에는 런던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따님 오수진 양, 킹스 칼리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더군.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당신이 진 도박 빚이 2억 원이 넘던데 그 돈은 다 갚았나? 박도준이 준 돈으로. 오영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강지훈은 그가 검사로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박도준은 당신을 해외로 도피시켜 줄 거라고 약속했겠지. 하지만 생각 좀 해봐.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패야. 그들이 과연 당신을 살려둘까?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서 실족사한 비운의 사업가로 만들까? 지훈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선택지는 두 개야. 박도준의 뒤처리를 기다리며 평생을 쥐새끼처럼 숨어 살거나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사람답게 살 기회를 얻거나. 물론 검사로서의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잃은 강지훈으로서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 오영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도준이 어떻게 그에게 접근했는지, 그의 빚과 딸의 유학 생활을 어떻게 약점 잡아 협박했는지, 그리고 함정의 모든 세부 계획까지. 그가 저에게 서일건설 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뒤처리는 깔끔할 거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튀어나온 그의 말 한마디를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서일건설 사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니, 똑똑히 말해. 서일건설 사고가 뭐지?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서늘한 압박감이 실렸다. 결국 오영택은 15년 전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실토했다. 당시 태석그룹의 하청업체였던 서일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그리고 그 사고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현장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였다. 박도준이 바로 그 사건의 뒷수습을 담당했었다는 것까지. 그날 밤 아지트로 돌아온 지훈과 팀원들은 서일건설 붕괴 사고라는 키워드로 밤을 새워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15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들, 종결된 사건 보고서, 인터넷의 희미한 흔적들. 공식적인 기록은 모두 현장 엔지니어 이진우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로 결론이 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의 냄새를 맡았다. 팀원 중 한 명이
당시 이진우 엔지니어의 동료였던 사람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 두려워했지만 강지훈이 현재 태석그룹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진우 그 친구 절대 과실로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태석 쪽에서 공급한 철골에 문제가 있다고 기준 미달의 자재를 쓴다고 계속해서 본사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는 저에게 이러다 다 죽는다. 내가 증거를 모아서 터뜨려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진우 엔지니어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된 내부 고발자였다.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다. 이진우 엔지니어의 유가족을 찾는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지훈과 김민준 수사관은 서울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찾아냈다. 남편이 죽고 안전불감증에 걸린 부실 엔지니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채 그들의 삶은 15년 동안 그늘 속에 갇혀 있었다. 누구시죠?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이진우의 아내 박선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김 수사관이 무심코 신분을 밝히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검찰이요,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요.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볼일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때도 당신들은 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우리를 살인자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지훈이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박선영은 잠시 동작을 멈췄다. 저는 태석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저 역시 그들에 의해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법의 이름으로 사모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자격으로 당신의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함께 찾아보자고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지훈의 눈에는 어떤 거짓이나 동정도 없었다. 오직 같은 고통을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박선영은 한참 동안 지훈을 응시하더니 마침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그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참담했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 그는 불안에 떨며 그녀에게 작은 금고 열쇠 하나를 맡겼다고 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봐.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만이야. 하지만 남편이 죽고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그 열쇠를 15년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둘 뿐이었다. 다음날 지훈과 박선영, 그리고 이제는 훌쩍 자란 그녀의 아들은 한 시중은행의 낡은 대여금고실로 향했다. 15년 만에 먼지 쌓인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과 작은 USB,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이진우 엔지니어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증거였다. 노트에는 기준 미달 자재가 반입된 날짜와 시간 책임자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류는 원본 자재 시험 성적서와 태석그룹이 위조한 성적서를 비교한 자료였다. 그리고 USB 안에는 당시 현장 관리자였던 박도준이 이진우에게 윗선에서 시킨 일이니 조용히 덮으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죽은 자가 남긴 진실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노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의 개인적인 복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돈과 권력에 의해 묻혀버린 한 강직한 엔지니어의 명예를 되찾고 썩어빠진 거대 악의 뿌리를 뽑아낼 정의의 심판이었다.
그는 이제 최태석과 박도준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을 손에 넣은 것이다. 손에 쥔 15년 묵은 진실의 무게는 강지훈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아지트를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 밤 그는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익숙했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아내 윤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이진우 엔지니어의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약국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불 꺼진 거실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편의 실루엣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묻어나왔다. 지우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스탠드 조명을 켰다. 부드러운 주황색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과 그 앞에 놓인 낡은 노트를 비췄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서연은 마지못해 그의 맞은편 소파에 엉거주춤 앉았다. 지우는 질문을 던졌다. 그가 예상했던 혹은 그녀가 두려워했던 질문이 아니었다. 이진우라는 사람 알아? 내 이진우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테이블 위의 노트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당신 애인이 다니는 회사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지. 애인이라는 단어가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침이 떼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산 같은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죄를 논구하듯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첫째, 당신의 야간 당직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4개월 전. 내가 태석그룹 비자금 내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둘째, 당신이 만나는 남자는 박도준. 내가 수사하던 태석그룹의 대표이사. 셋째, 내가 그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 내 수사 정보는 번번이 외부로 유출됐고 핵심 증인들은 잠적했으며 결국 나는 박도준이 설계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말해봐, 윤서연. 이게 전부 우연일까?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둑이 무너지듯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말이 아니야.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왜 그랬지? 돈 때문이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놈과 한패였나? 아니에요. 서연은 울부짖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참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3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 전체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다. 그때 박도준이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사채업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모든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남편인 강지훈 검사가 요즘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의 기분은 어떤지 같은 것들이었다. 서연은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에 그의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그것은 덫이었다.
박도준은 그것을 빌미로 서연의 목을 점점 더 조여왔다. 그는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거절하려 하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빚 문제를 다시 터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심지어 그녀가 돈 때문에 남편의 정보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 강지훈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녀의 약사 면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박도준이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죄책감에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지훈은 모든 고백을 말없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그의 눈에 어려 있었다. 아내의 고백은 그녀를 악녀에서 비극적인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심장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 사이는 지훈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갈라져 나왔다. 이제 끝났어, 서연아. 그것은 이별 통보였다. 슬프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더 크게 울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앞에 쭈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그의 눈은 더 이상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전략가의 눈이었다. 계속해서 박도준의 노예로 피해자로 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도 있어. 아니면 나와 함께 그놈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그가 당신과 당신 가족 그리고 내게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만들 수도 있어. 당신의 속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복수를 위한 마지막 동맹 제안이었다. 서연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도끼 서린 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그녀의 첫 번째 몸부림이자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서연과의 대면 이후 강지훈의 집은 기이한 동맹관계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부부로서의 모든 감정은 소멸되었지만 공동의 적을 향한 목표는 두 사람을 전술적인 파트너로 묶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태석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그는 냉철한 취조검사로 돌아갔다. 박도준이 평소에 누구와 가장 자주 통화했지?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USB가 있었나?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회사 기밀이나 자금에 대해 무심코 흘린 말은 없었나? 서연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냈다. 그녀의 정보는 단편적이었지만 지훈의 손에서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들이 되었다. 박도준이 자랑처럼 떠벌렸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 그가 정치인들과의 비밀 회동 장소로 이용하던 강남의 한 고급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석그룹의 모든 비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다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언급까지. 그녀는 또한 박도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지훈의 지시대로 받아 녹음하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강지훈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며 그녀를 통해 그의 동태를 파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심코 내부 정보들을 흘렸다. 서연은 지훈이 짜준 각본대로 연기하며 그의 의심을 피했다. 아지트로 돌아온 지훈과 팀원들은 서연이 제공한 정보를 이진우 엔지니어의 유품과 결합했다. 밤샘 작업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 낡은 인쇄 공장의 벽면은 태석그룹의 범죄를 증명하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관계도로 뒤덮였다. 15년 전 서일건설 붕괴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조성된 비자금이 어떻게 판도라 파일의 시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태석 일가의 재산으로 또 부패한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죽은 자의 증거와 배신자의 정보가 만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된 것이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곳에도 이미 최태석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신 여론이라는 더 큰 권력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탐사보도로 명성이 높은 한 시사주간지의 이소진 기자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그녀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기자로 유명했다. 지훈은 한밤중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기자가 경계하며 물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지훈은 그림자 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진우 엔지니어의 노트 사본과 박도준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USB가 들어있었다. 15년 전 태석그룹은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음을 돈과 권력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사를 터뜨려 주십시오. 태석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흔들어 주시면 썩은 열매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제가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소진 기자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거대한 특종임을 직감했다. 며칠 후 그녀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태석그룹의 초석 한 엔지니어의 죽음 위에 세워졌나 15년간 묻혀있던 서일건설 붕괴 참사의 진실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었다. 이진우 엔지니어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태석그룹의 비윤리적인 과거가 도마 위에 올랐고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압박을 느낀 검찰은 마지못해 15년 전 사건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태석 회장의 집무실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는 보고를 하는 박도준에게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망할 15년이나 지난 유령이 왜 다시 기어 나오는 거야? 누가 이따위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거지 강지훈 그놈 짓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놈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박도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력화시켰다고 믿었던 상대에게 허를 찔린 것이다. 최태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당장 이 일을 막아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관련된 놈들 입을 전부 막고 그 기자년도 닥치게 만들어 패닉에 빠진 박도준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비자금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과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손쉬운 정보원이라고 믿었던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당분간 절대 강지훈에게서 눈을 떼지 마.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여유로움 대신 다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지시대로 태연하게 그를 안심시키며 통화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그녀의 휴대폰을 통해 거실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와 지훈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고 지훈은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는 아지트의 벽면을 가득 채운 사건 관계도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일으킨 폭풍에 적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며 허둥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다. 최후의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심판의 밤은 화려한 막을 올렸다. 태석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갈라 파티가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그들의 왕인 최태석 회장에게 아첨을 늘어놓았다. 며칠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5년 전의 스캔들은 최 회장의 막강한 로비와 언론 통제 아래 한낱 지나간 가십거리로 치부되는 듯했다. 최태석은 자신감에 넘쳤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정도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박도준이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갔다고 믿었다. 파티장 한편에는 박도준의 지시로 마지못해 참석한 윤서연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지훈의 말을 떠올리며 마른 입술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태석 회장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검사의 법복도 수사관의 점포도 아닌 평범하고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이 화려한 공간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음악이 멎고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저놈이 왜 여기에? 연단 위에 박도준이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최태석의 얼굴도 굳어졌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그에게 달려갔지만 지훈은 멈춰서서 그저 연단 위를 최태석 회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소진 기자가 마지막 기사를 송고한 것이다. 특종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태석그룹 비자금의 실체와 살인 은폐 의혹 그 전말을 공개한다. 기사에는 지훈이 넘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의 노트 박도준과 서연의 통화 녹취 파일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 흘러간 해외 계좌 내역까지. 사람들은 경악하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과 연단 위의 최태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최 회장의 연설을 위해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영상을 내보내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아지트에서 대기하던 김민준 수사관이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다. 스크린에는 이진우 엔지니어의 피 묻은 노트가 클로즈업되고 이어서 박도준이 서연에게 그깟 엔지니어 하나 죽은 걸로 뭘 그렇게 벌벌 떨어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녹음 파일을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대중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가 어디선가 꺼낸 작은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는 행사장의 정적을 깨고 모든 이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최태석 회장.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듯 담담하게 시작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는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진우 씨의 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그 비싼 와인은 그의 가족들이 흘린 피눈물입니다. 그는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권력을 사들여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를 파헤치던 나를 제거하기 위해 내 아내를 협박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가며 모든 위선자들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이 되었다. 하지만 당신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 당신들은 내게서 검사 배지를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정의를 향한 내 의지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가 연단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당신들의 왕국은 오늘 밤 여기서 끝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내려지는 나의 판결이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연단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겁에 질린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쥐새끼처럼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이성을 잃고 측면 비상구를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의 앞을 막아서는 김민준 수사관과 다른 팀원들이 있었다. 그는 도간에 든 쥐였다. 호텔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지훈이 보낸 증거와 들끓는 여론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검찰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파티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태석 회장은 무대 위에 홀로 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절망적으로 어른거렸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가장 초라한 패배자였다. 강지훈은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마친 사람처럼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을 가로질러 자신이 처음 나타났던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의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태석 게이트로 명명된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최태석과 박도준의 구속을 시작으로 그들과 유착했던 부패한 정치인 관료 법조인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태석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 재벌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며 한동안 깊은 충격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몇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 최태석은 횡령배임, 증거인멸, 살인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실한 개였던 박도준 역시 모든 범죄의 공모를 인정받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다.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의 압력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강지훈 검색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의 완전한 복직을 발표했다. 한때 파렴치한 뇌물수수범으로 몰렸던 그는 이제 살아있는 정의의 상징으로 불리며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살인자라는 누명을 썼던 고 이진우 엔지니어는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 정부는 그의 의로운 죽음을 인정하고 의사자로 지정했으며 그의 유가족에게는 태석그룹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그의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의 묘비 앞에서 오열하며 여보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라고 속삭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직업적인 승리의 이면에서 강지훈의 개인적인 삶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와 윤서연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가정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두 사람의 손에는 방금 막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아득한 슬픔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를 뿐이었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속죄할 기회를 줘서. 서연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박도준의 모든 범죄를 증언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속죄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봉사하며 살 계획이라고 했다. 몸조심해, 서연아. 지우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였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거짓과 배신이 그들의 사랑을 잠식했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향해 걸었다. 함께 승리했지만 결국 함께할 수는 없는 잔인한 운명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정의를 위한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강지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장검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 높아졌고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그는 동이 트기 전의 새벽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어오는 그 경계의 시간을 그는 사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겼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고 억울한 자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으며 썩어빠진 시스템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의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검사로서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또 다른 거대 기업의 비리 의혹 사건이었다. 세상의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괴물이 쓰러지면 또 다른 괴물이 그 자리를 채우려 할 것이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우는 창가에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새로운 사건 파일에 첫 장을 넘겼다. 창밖으로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그 폭풍의 눈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상처 입었지만 부러지지 않은 고독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정의의 파수꾼으로. 그의 또 다른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